자, 기본간호 6주차 감염에 대해서 강의할 건데요. 감염은 이미 기본간호 실습 때 수업을 했기 때문에 중간에 했던 내용은 약간 스킵하고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감염 이번 주차의 학습 목표입니다. 감염에 대한 어떤 기본 개념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감염에 대한 어떤 신체 방어 기전이 있는지, 그리고 병원 감염에 대한 기본 개념, 감염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요인이 있는지, 그 다음에 감염 상태 사정하는 거, 관련된 요인, 그리고 감염과 관련된 간호진단, 간호중재 이런 것들을 인지할 수 있는 수준이 이번 주차의 학습 목표에 해당합니다. 자, 감염의 기본 개념을 한번 봅시다. 감염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인펙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재 163페이지부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신종 인플루엔자, 조류 인플루엔자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감염에 대한 관심도가 되게 많이 높아졌어요. 사람들이,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병원에 입원한 대상자는 특히 침습적인 수술한다든지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이런 감염, 인펙션의 수수가 되게 많이 증가하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잘 알아야 됩니다. 자, 감염의 기본 개념이 뭐냐면 지금 나와 있죠? 앞에 나온 것처럼 뭐예요? 병을 유발하는 어떤 미생물이 신체 내로 침입해가지고 그것이 증식해가지고 나한테 질병을 일으키는 게 이제 감염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감염을 유발할 수 있는 병원 미생물이 아주 많죠. 저희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문제잖아요. 이런 바이러스라든지 또는 세균 또는 곰팡이, 기생충 이런 것들이 병원성 미생물에 해당하고요. 이런 세균 같은 박테리아 같은 것들은 어떤 것들이 또 문제가 있냐, 오염된 공기라든지 오염된 물, 어떤 오염된 음식, 어떤 감염된 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한테 또 전파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자, 감염의 유형에는 지금 거기 163페이지 나와 있는데, 자, 진낙하라는 거는 뭐냐라는 거 보시면 컬러니제이션이라는 얘기인데 미생물이 일단 사람 안에 몸 안에 들어와요. 그러면 들어왔는데 침입은 했는데 증식하지 않고 그냥 질병을 일으키지, 증식만 거기 안에 사는 거지 질병을 일으키지는 않는 거예요. 요즘에 코로나 환자도 이런 콜로니제이션 된 환자 때문에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몸에는 있는데 다른 사람은 본인은 증상이 없고 이제 밖에 이제 퍼뜨리고 다니는 사람도 많죠. 그죠? 그래서 이제 콜로니제이션 됐다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숙주한테 들어왔는데 질병을 일으키지 않는, 증식만 하는 상태고요. 자, 인펙션은 정상 조직을 손상시키거나 기능 장애를 초래하는 거를 우리가 인펙션 됐다라고 보면 돼요. 그죠? 그러면 인펙션 된 거는 이제 증상과 징후가 뚜렷하고 다른 사람한테 감염될 때 이제 질병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옛날에는 이런 감염병을 뭐라고 했냐면 전염병이라고도 불렀어요. 그리고 이 감염은 또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면 국소 감염하고 전신 감염 이 두 가지로도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러면 국소 감염 같은 경우는 신체의 한 부분에만 그냥 감염이 국한된 거예요. 그런데 전신 감염 같은 경우는 그 신체에 국한된 것들이 전신에 퍼져가지고 다른 부위까지 손상된 거죠. 그럼 전신 감염이 더 무섭겠죠. 그래서 이런 전신 감염이 나타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폐혈증이 생겼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온몸에 혈액까지 다 퍼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환자가 사망할 확률이 높겠죠. 또 어떤 거냐면 우리가 또 시기에 따라서 급성하고 만성 감염도 두 개로 나눌 수 있거든요. 자, 급성 감염은 갑자기 짧은 시간 동안에 발생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만성 감염은 천천히 발생해서 오랫동안 이렇게 수년에서 수개월 동안 있는 거를 우리가 만성 감염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요즘엔 또 의료 감염도 되게 문제거든요. 의료 감염은 뭐가 문제냐면 내가 입원할 때는 그 병이 없었어요. 그런데 입원 기간 중에 또는 퇴원하고 났더니 감염이 된 거예요. 인펙션이 된 거예요. 요즘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런 의료 감염 같은 경우는 입원하게 돼서 48일이나 72시간 후에 발생하죠. 그래서
환자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 병원에 있는 그 직원들도 많이 이런 의료 감염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되게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왜 의료 감염이 생기냐면 항생제를 되게 많이 여러 종류를 또 많이 사용하죠. 그 다음에 뭐 중심 정맥관 꽂죠, 유치 돈요강 삽입하죠. 이런 침습적인 의료 처치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런 의료 감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한 10% 정도 지금 의료 감염이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제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감염 회로에 대해서 보겠어요. 이미 실습에서 이미 얘기했던 거다, 그죠? 그래서 감염이라는 거는 그냥 단순히 병원체만 존재한다고 해서 감염이 되는 게 아니라 이 6가지 감염 회로 과정에서 이제 그런 결과로 이제 감염이 발생되는 거죠. 이거를 감염 회로 인펙션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6가지는 다 배웠다, 그죠? 감염원, 뭐 저장소, 출구, 전파 방법, 그다음에 침입구, 감수성 있는 숙주 이런 거 6가지가 이제 인펙션 사이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 중에 뭐를 하나라도 차단하게 되면은 이 감염을 조절하면서 차단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들 마스크 쓰고 있잖아요. 왜냐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호흡기계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 호흡기계로 들어오지 않도록 이 침입구를 막고 있는 거예요. 마스크를 써가지고. 이것도 이제 감염 회로 중에 하나를 차단한 거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러면 각 감염 회로에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볼게요. 제가 6가지 이미 배웠지만 실습에서 배웠잖아요. 자, 첫 번째가 감염원이잖아요. 감염원이라는 건 뭐예요?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병원성 미생물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세균이라든지 뭐 바이러스라든지 곰팡이, 기생충 이런 것들이 이제 감염성 질환을 일으키는 그런 감염원이 되는 겁니다. 현재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인 것처럼 걔가 감염원이 되는 거죠. 자, 저장소는 미생물이 성장과 증식을 위해서 그런 서식지예요. 병원성 미생물이 성장과 증식을 위한 서식지. 그래서 지금 우리 저장소가 사람이잖아요. 처음에는 걔가 박쥐한테 있었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래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뭐 동물이 될 수도 있고 뭐 토양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오염된 음식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저장소, 병원 미생물의 성장과 증식을 위한 서식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사람이 저장소인 경우에 증상이 있는 환자와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면서 몸속에 있는 병원균을 옮길 수 있는 보균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되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어서 증상이 있으면 그 사람은 격리하고 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한테 병원균을 옮길 수 있는 사람이 이제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사람이 이제 보균자 캐리어로 보는 거죠. 이제 그런 사람은 우리가 따로 분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문제죠. 그래서 이런 캐리어 환자도 있다라는 거 아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탈출구라는 거는 내가 사람한테 감염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제 미생물이 나는 이제 이 사람은 감염시켰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또 감염을 일으켜야 돼요. 그러면 떠나야 되거든요. 이 사람한테서. 그러면 탈출하는 탈출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탈출구는 들어왔던 침입로하고 나가는 탈출로가 거의 일치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떻다고 그랬어요? 소화기계는 소화기계끼리 침입하고 소화기계끼리 탈출로로 적용하고, 그죠? 호흡기계, 비뇨생식기, 혈액이나 피부 이런 것들이 이제 탈출하는 경로가 되는 거예요. 저희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는 호흡기계로 탈출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탈출로가 된다라는 거. 자, 감염 회로 4번째 전파 방법에 대해서 다시 보겠습니다. 전파 방법이라는 거는 뭐냐면 병원성 미생물이 이제 사람한테도 나갔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또 내가 이제 뭔가를 감염을 일으키려면 어떤 전파 수단이 필요해요. 나가서. 그래서 그냥은 안 되니까, 자기 스스로는 안 되니까 이제 어떤 전파 수단이 필요한데 우리가 각각에 보게 되면 직접 전파가 있고 간접 전파가 있고 공기 전파가 있고 비말 전파가 있다고 이미 배웠다, 그죠? 자, 여기서 나오는 직접 전파는
무생물이 접촉하면서 또는 입을 맞추면서 어떤 성적 접촉을 하면서 직접 사람에서 사람한테 즉각으로 전달되는 거예요. 그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도 여기 비말 전파에 속하잖아요. 그래서 거기 안에 기침이라든지 재채기, 뭐 노래하는 거, 말하는 거 이렇게 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그 미생물의 입자가 그 5마이크로미터보다도 큰 비말이 다른 사람한테 직접 전파되는 거예요. 그죠? 자, 간접 전파는 그런 어떤 매개물이나 매개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직접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어떤 매개물에 의한 전파는 이런 감염원을 이런 감수성 있는 사람한테 직접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간 수단은 어떤 거든 오염된 옷을 입었다든지, 오염된 조리기구, 뭐 오염된 의료기구, 뭐 오염된 음식물, 오염된 물, 또는 어떤 감염된 혈액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면서 숙주한테 전달되면서 매개물에 의한 전파가 되는 거고, 매개체에 의한 전파는 어떤 거냐면 파리나 모기가 대표적인 그 매개체예요. 이런 곤충, 이런 동물, 이런 것들이 감염원을 전달해 주는 거죠. 그래서 모기가 대표적인 게 뭐예요? 모기가 우리한테 옮기는 병 중에 말레리아가 있고 뭐 댕게 모기 이런 것들이 있죠. 뇌염도 마찬가지고, 그죠? 이런 것들이 매개체한 전파가 해당하는 거고, 자, 공기 전파는 그 입자 크기가 5마이크로미터보다 작은 비말이에요. 그래서 먼지에 의한 전파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거기서 숨만 쉬어도 내가 걸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더 무섭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각각이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염회로 5번째와 6번째를 볼 건데 침입구하고 감수성이 있는 숙주인데요. 자, 감수성이 있는 숙주의 침입구는 그 병원성 어떤 미생물이 숙주한테, 사람한테 들어가는 침입구예요. 그래서 이런 침입구는 그 전에 그 미생물이 탈출했던 그 탈출로하고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호흡기로 침입했으면 호흡기로 탈출하고, 비뇨생식기로 들어왔으면 비뇨생식기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성병 환자는 어디로 침입해요? 뭔가 성관계를 통해서 침입하잖아요. 그러면 나갈 때도 어떻게 성관계를 통해서 탈출하는 거죠. 이게 이제 침입구하고 출입구가 거의 비슷한 거고, 그 다음에 감수성이 있는 숙주라는 거는 감수성이 있는 감염 위험이 높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면역 기능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나는 그 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연적인 방어 기전이 많이 손상된 사람이 많이 위험해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환자들 보시게 되면 어떤 사람들이 많이 죽어나가요. 노인분들, 나이가 어린 사람들, 이렇게 약한 사람들이 많이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게 감수성 있는 숙주가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책에 지금 뭐 감염회로를 차단하기 위한 그런 간호중재가 책에 171페이지 10.6에 있거든요. 책을 한번 봅시다. 근데 이제 이거는 본인이 다 읽어보셔야 돼요. 강의로 다 해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 슬라이드엔 따로 넣지 않았습니다. 171페이지 보시게 되면 감염 사슬, 이런 6가지 사슬을 해서 차단하기 간호 중재를 한번 봅시다. 자, 첫 번째 감염원이에요. 어떤 감염원을 이제 차단하기 위해서 어떤 중재를 하냐면, 뭐 어떤 기구를 내가 뭔가를 사용해야 돼요. 그러면 이 기구를 사용할 때 될 수 있으면 어떻게 해요? 멸균된 걸 쓰시게 되면 거기서 감염원이 가지 않겠죠. 그래서 멸균된 거를 정확하게 쓰시고, 그 다음에 저장소는 그 어떤 병원성 미생물이 저장되어 있는 그런 장소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데 많겠어요? 깨끗한 데 있겠어요? 아니죠. 더러워지고 축축하고 이런 것들, 뭔가 습하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소변이나 대변도 다 이런 저장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적절한 장소에서 처리해 주시는 게 좋죠. 그 다음에 탈출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지금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탈출구가 어디라고 했어요? 내가 아까 호흡기계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호흡기계에서 탈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개방상처나 멸균 영역에서 막 말을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기침 재채기를 그런 데서 해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기침과 재채기 할 때 우리 어떻게 하라고 배웠어요? 코나 입을 소매 팔꿈치를 구부려서 막으라고 했잖아요. 이게 이제 탈출구를 막으려고 하는 그런 거가 간호중재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파 방법 같은 경우는 172페이지에 나와 있다, 그죠? 어떤 전파가 안 되게 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첫 번째 나와있죠?
분비물과 배설물들을 다룰 때 어떻게 해요? 분비물과 배설물에는 분명히 뭔가 다른 데로 옮기려고 하는 전파 매개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장갑을 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장갑을 끼고 이제 뭔가를 하고 또는 배설물로 옷이 더러워질 위험이 있어. 그러면 내가 이제 가우닝을 입게 되는 거죠. 가운을 입는다든지 이런 것도 전파를 못하게 하는 거죠. 침입구는 내가 이제 그 병원성 미생물이 침입하려고 하는 그 침입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어떤 침습적인 시술을 해야 돼요. 그럴 때 뭐 주사를 한다든지 인공도뇨를 삽입할 때 멸균적으로 하면은 그 멸균으로 했기 때문에 그 내가 지금 도뇨관을 넣을 때 거기서 균이 들어가지 않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감수성 있는 숙주 같은 경우는 감수성 있는 숙주한테 나오는 어떤 감염성 드레싱이나 뭐 감염성 바늘이나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해요? 손상성 폐기물 박스에 버린다든지 그 사람 것만 따로 버린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간호중재에 해당하겠죠. 그죠? 각각은 한 번씩 다 읽어보시면 어렵지 않게 이해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감염에 대해서 신체 방어, 어떻게 방어하는지 그 기전을 한번 봅시다. 신체는 되게 신기하거든요. 자, 사람이 감염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는 그런 방어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비특이적인 방어하고 특이적 방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저희 책 166페이지, 167페이지 나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첫 번째가 비특이적 방어인데요. 이런 비특이적 방어는 어떤 거라고 보면 모든 미생물에 대해서 그냥 내가 어떤 걸 특별히 구분하지 않고 다 그냥 반응하는 거예요. 자, 내가 뭐가 그냥 먼지가 날라와서 내 눈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는 바로 눈물이 나오죠? 그죠? 그러면 이 미생물은 어떤 거니까 내가 이때는 눈물을 흘리고 이 미생물은 어떤 거니까 눈물 흘리지 말아야지 이렇게 돼요? 아니잖아요. 모든 어떤 미생물이든 내가 내 눈에 뭔가 들어오려고 하면 바로 이제 눈물이 먼저 나오죠. 그죠? 그리고 어떤 미생물이든 내 코를 통해서 들어오려면 내가 어디에 재채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비특이적 방어예요. 뭐냐? 미생물을 특별히 구분하지 않고 그냥 딱 방어하는 거예요. 다 그냥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버리려고 하는 게 이제 비특이적 방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비특이적 방어는 우리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해부 생리학적 방어하고 뒤에 나오는 그런 염증 반응 이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해부 생리학적 방어는 어떤 거냐면 아까 지금 얘기했던 거 피부와 점막에는 다 어떤 세균이 미생물이 살고 있어요. 근데 걔네들은 거기서 상주하고 있어요. 그래서 피부 상주균은 자기가 거기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다른 세균이 만약에 나한테 들어왔어요. 피부 상주균 다른 세균이 들어오면 다른 세균이 또 와서 번식하잖아요. 그럼 번식하지 못하도록 피부 상주균이 그 세균을 막아줘 버려요. 내가 거기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죠? 되게 신기하죠? 자, 두 번째 비강인데요. 비강 우리 코 안에는 그 축축한 점막과 성모가 있잖아요. 그래서 미생물이 들어온다든지 먼지가 있다든지 이물질이 있으면 어떻게 재채기를 통해서 아니면 콧물을 통해서 이제 밖으로 이제 못 들어오게 하는 거죠. 이물질을 못 들어오게. 그래서 그 다음에 구강은 그 점막세포의 그 탈락으로 입안에 균이 진락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래서 입안 침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 우리 침 있잖아요. 여기 침에는 락토페린이나 라이소엔잠이나 IgA 같은 이런 미생물 억제제가 우리 있어가지고 침 안에 그래서 감염을 예방해 줍니다. 그 다음에 눈은 어때요? 눈물을 통해서 감염을 예방한 눈물이 계속 흐르잖아요. 그래서 흘러내리면서 지속적으로 미생물을 씻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눈물 안에는 또 뭐가 있냐면 라이소엔잠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막아주죠. 그 다음에 위는 어때요? 위는 그 높은 산도잖아요. 산도가 높아가지고 미생물 성장을 막고 그 다음에 대장상주균이 있어요. 대장상주균 이런 것들이 또 내가 거기 살아야 되기 때문에 다른 미생물을 못 들어오게 막아주는 거죠. 그 다음에 여성의 질도 마찬가지예요. 여성의 질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락토바실러스 퍼머넌트 슈거가 있는데 젖산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균이 질의 산도를 3.5에서 4.5 정도로 딱 맞춰요. pH를. 그래서 그 미생물이 거기서 성장을 못하도록 막아주는 거죠. 그 안에 있는 뭐가 여성의 질 분비물이 있는 것들이 그렇죠? 자, 요도는 사실 그 요도 입구에는
그 미생물이 엄청 많아요. 거기에는. 그런데 어떻게 하면서 소변을 보면서 우리가 그러니까 배뇨를 하면서 미생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씻겨 내려간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런 배뇨를 하면서 미생물이 없어지고 미생물이 또 요도 이쪽으로 올라오는 것도 막아주고 이런 성질이 있습니다. 자, 염증 반응인데 저희 염증 반응은 168페이지에 나와 있으니까 책을 보시면서 보면 돼요. 염증 반응이라는 거는 인플라메이션이라고 저희가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인플라메이션은 어떤 감염 물질에 대해서 그 국소적으로 이렇게 비특이적인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체액이나 혈액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어떤 영양소 이런 것들이 그 손상된 부위의 간질 속으로 막 이동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모기가 나한테 물었어요. 그러면 어때요? 갑자기 그 부위가 간질간질하죠. 그래서 손이 막 가요. 그러면서 우리가 긁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멀쩡했던 피부가 어떻게 돼요? 약간 빨갛촉촉해지면서 부으면서 발적이 있고 열감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인플라메이션 반응이거든요. 그래서 그 안으로 우리가 국소적인 그 반응, 비특이적 반응으로 거기에 체액과 혈액 이런 것들이 막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국소적인 조직 손상이 만약에 모기가 여기 한쪽을 물었는데 내가 지금 긁음으로 인해서 세균이 뭐 연쇄상균이나 포도상균이 들어가면 얘가 거기 만약에 피가 나게 긁었어요. 그러면 그 혈액을 타고 전신으로 퍼질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확산되는 걸 방지하는 거예요. 인플라메이션이. 그래서 여기에 세포 잔해라든지 세균을 제거하고 그 손상된 조직을 빨리 복구하려고 하죠. 그러면 손상된 조직이 복구되니까 그 만약에 다 낫고 나면 어때요? 거기 약간 딱지가 남잖아요.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이 조직 재생이거든요. 이게 이제 인플라메이션에 대한 비특이적 반응이에요. 그래서 이런 염증 반응에는 어떤 것들이냐면 일단은 따끔따끔하고 아프죠. 토증이 있고요. 부어요. 빨갛게. 그리고 발적이 일어나고 만져보면 열감도 있고 그리고 열감 있고 아프니까 어때요? 그쪽엔 약간 안 손대기 잘 안 쓰잖아요. 그래서 기능 손상도 심각해지면 기능 손상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염증의 징후입니다. 통증, 발적, 부종, 열감, 기능 손상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희 이걸 다 넣을 수 없어서 교재를 보시게 되면 그 168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혈관 세포 반응, 염증성 삼출액 경성, 조직 재생 이렇게 있는데 잠깐 이렇게 간단하게 읽고 넘어갈게요. 자, 168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자, 지금 혈관 및 세포 반응을 일단 볼게요. 어떤 반응이 일어나면 염증에서 염증의 첫 단계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손상된 부위의 혈관이 수축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 작은 혈관이 빠르게 이완돼요. 그래, 이게 넓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많은 혈액이 손상 부위로 막 갑니다. 그래가지고 혈액 공급이 막 증가돼가지고 거기가 충혈이 발생하고 그 부위가 어때요? 빨개지면서 열감이 있어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염증의 혈관 세포 반응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가 물었어요. 그러면 막 긁으면서 거기가 어떻게 해요? 가려우면서 거기가 빨개지고 부종이 생긴다는 거죠. 그렇죠? 두 번째는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 이제 뭐 열감과 발적이 있었어요. 혈액 공급 많이 증가되면서 두 번째는 그러면서 염증성 삼출액이 생기는 거예요. 체액이라든지 백혈구 이런 죽은 세포가 그 염증구에 막 축적되면서 뭔가 액체를 형성해요. 그래서 계속 놔두면 거기에 뭔가 액체가 나오죠. 염증성 삼출액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럼 염증성 삼출액까지 나오게 되면 어때요? 여기 딱지가 생기죠? 그러면 이제 좋아지잖아요. 조직 재생이 생기는데 손상된 세포가 정상 세포를 회복하는 그 과정이 이제 조직 재생이 되는 과정이에요. 이게 이제 각각의 단계별로 이렇게 세 단계로 나온다는 거죠. 감염에 대한 신체 방어 기전 두 번째입니다. 이제 특이적 방어인데요. 특이적 방어는 면역 체계를 의미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그런 면역은 내가 인체에 침입한 세균에 같은 신체의 항원에 대해서 면역체가 특이 반응하는 거 이 말인데 이 말이 되게 어렵다 그죠? 이건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얘는 내가 만약에 지금 홍역에 한번 걸렸어요. 홍역 바이러스가 나한테 들어와서 내가 거기에 한번 걸렸어요. 그러면 두 번째는 기억해요. 그 똑같은 홍역 바이러스에 대해서 숙주가 기억했다가 같은 그 바이러스에 대해 기억했다가 거기에게는 나는 그 홍역 바이러스는 특이하게 반응해서 걔만 죽이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수두에 한번 걸렸어요. 그러면 수두에 걸렸던 걸 기억했다가 그거를 항체가 생겨가지고 걔를 이제 죽이는 거죠.
기억했다가. 그래서 다시 볼게요. 그러면 인체에 침입한 세균과 같은 신체의 항원에 대해서는 내가 기억했다가 걔를 특이하게 반응해서 내 몸에서 뭔가 감염이 되지 않도록 일으키는 거예요. 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왜 문제냐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거는 지금 처음 만들어졌잖아요. 자꾸 변형하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걔한테 한 번도 그런 바이러스 접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어떻게 특이적 방어가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왜 한 번도 그거에 대해서 항체를 만들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특이적 방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런 특이적 방어에는 어떤 거가 있냐? 항체 매개 면역 반응하고 세포 매개 면역 반응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이제 항체 매개 면역 반응에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제 그 체액성 면역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체액성 면역은 어떤 일을 하냐? 자, B 림프구가 그런 일을 해요. 여기서 B 림프구는 누구냐면 그 본메로의 B거든요. 본메로가 우리가 골수잖아요. 골수에 이제 B 림프구가 이런 침입한 항원에 대해서 항체를 생산하는 거야. 내가 그거에 대해서 항체를 생산해서 이 침입한 항원을 중화시켜버리고 용해하고 응집한 이런 과정을 거쳐서 걔를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했다가, 그죠? 거기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능동면역과 수동면역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는 또 면역그룹 IgG, IgM, A, D, E 이 각각의 5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얘네들 각각이 다 하는 일이 달라요. 그래서 여기서 기억할 거는 특이적 면역 반응에 체액성 면역이 있는데 얘는 B 림프가 그걸 담당해. 그래서 그 나쁜 침입한 항원에 대해서 어떤 항체를 생산해 가지고 걔를 다시 들어오면 똑같은 항원이 들어왔을 때 내가 기억했다가 걔를 죽여버리는 거죠. 못 들어오게.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포성 면역, 세포 매개 면역 반응인데요. 얘는 누가 하냐면 그 사이무스의 T 림프가 한다고 보시면 돼요. 사이무스가 흉선이잖아요. 그래서 T 림프가 침입한 항원에 대해서 독성 물질을 생산해서 그냥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그 각각 다르겠죠, 그죠? 자, 그러면 그 능동 면역과 수동 면역을 볼게요. 자, 체액성 면역에서 능동 면역과 수동 면역이 있었다, 그죠? 자, 능동 면역은 지금 보시게 되면 능동 면역은 기간이 장기간 유지돼요. 그래서 이런 항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가 어떤 항원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내가 그 항체를 만들잖아요. 이 항체가 신체에서 능동적으로 감염의 결과로 형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홍역에 걸렸어요. 그러면 내 몸에서 이 걸렸던 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랬다가 또 똑같은 바이러스가 들어오게 되면 항체를 딱 내보내가지고 걔를 이제 활동을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죠. 기억했다가. 그렇기 때문에 일생 동안 오랫동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인공적으로는 예방접종을 하죠. 백신을 맞죠. 자, 예방접종은 만약에 예를 들게요. 결핵 예방접종을 했어요. 그럼 결핵 예방접종을 하면 한 번 맞으면 어때요? 다음 결핵균이 들어오면 내가 예방할 수 있죠. 얼마 동안 돼요? 장기간 오랫동안 되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 능동면역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떤 예방종은 한 번만 맞으면 안 되나 계속 추가 접종해야 되는 것들 있잖아요. 지금 독감이 그렇잖아요. 그죠? 이게 추가 접종해야지 계속 보강되는 거고, 수동면역이라는 거는 뭐냐면 엄마가 나한테 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연적으로는. 그래서 모체에서 태반을 통해서 초유로 신생한테 가는 거예요. 이런데 지금 혹시 나이들이 좀 먹었는데 어때요? 이 엄마한테 받은 그 자연 면역이 지금까지 갖고 있는 사람 있나요? 없단 말이에요. 단기간밖에 안 돼요. 6개월은 길어야 1년밖에 안 되죠. 인공적인 거는 사람이나 동물한테 그 면역 혈청 주사를 맞거든요. 이것도 오래 안 가요. 길어야 2, 3주밖에 안 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능동 면역과 수동 면역이 있다는 거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병원 감염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자, 병원 감염이란 도대체 뭐냐 보게 되면 의료기관에서 건강을 돕는 행위 과정에서 내가 어떤 거가 감염된 거예요. 문제가 되겠죠? 처음에는 입원 당시에는 증상이 없었어요. 그렇다가 입원한 지 한 48시간 이후부터 또는 퇴원하고 나서 이런 증상이 뭔가 병원 감염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외과적 수술 환자의 경우는 수술 30일 이내에 발생한 그런 그 수술 부위의 감염이라든지 체내 이식물 그리고 수술 환자의 경우 1년 이내에 발생한 감염이 다 이제 이런 병원 감염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 내에서 발생하는 감염은 그 환자가만 생기는 게 아니라 병원 안에 있는 직원들도 감염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병원 감염에 뭐가 있냐면 요로 감염 아주 많고요. 그 다음에 수술창상 감염, 그 다음에 폐렴, 그 다음에 균열증, sepsis, 그 다음에 상기도 감염, 정맥주사 부위 감염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병원 감염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런 병원 감염이 발생되면 어떻게 했어요? 치료가 당연히 지연되고요. 경제적 손실도 있고요. 또 환자가 이거에도 만약에 sepsis에 빠져서 죽었어. 그럼 법적인 문제도 생기겠죠. 윤리적인 문제도 생기고. 자, 이런 병원 감염의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염에 대해서 정말 철저하게 지켜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병원 감염의 분류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내인성 감염, 외인성 감염, 우원성 감염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자, 내인성 감염이라는 건 뭐냐? 대상자의 구강이나 장에 이렇게 장착하고 있던 세균이 과성장해서 감염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강이나 장에는 다 약간의 세균이 있잖아요. 그런데 걔가 어때요? 너무 많이 성장해서 감염을 일으키는 게 내인성 감염이고, 외인성 감염은 처치나 검사, 환자를 위해서 우리가 처치나 검사하잖아요. 그런 것들 하는 중에 물품이나 병원 환경이나 의료인의 손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외부에서 균이 들어와서 발생하는 감염이 외인성 감염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의원성 감염이라는 건 뭐냐면 가장 많이 하는 게 이제 돈요관 삽입, 돈요관 삽입하면서 요로 감염이 들어가고, 그래서 이런 치료적 진단적 과정에서 발생하는 게 의원성 감염에 해당합니다. 이게 이제 병원 감염이거든요. 자, 그러면 병원 감염에 발생하는 그런 원인은 또 뭐가 있냐? 가장 많이 생기는 게 최근에는 항생제 되게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이 항균제 내성균에 의한 감염이 가장 많아요.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MRSA, VRE가 대표적인데, 자, MRSA는 뭐냐면 메치실린 레지스턴트 스타필로코커스 아우레우스에서 그람 양성균 황색 포도상균 중에 그 페니실린이나 옥사실린 이런 거에 내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치실린 내성을 보이는 균주인 거죠. 그래서 수술 창상 감염이나 sepsis 폐렴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요. MRSA 생기면. 그러니까 내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옆에 환자가 MRS예요. 메치실린 내성이 있는 그런 환자예요. MRS 환자예요. 그러면 나는 바로 MRS에 걸려요. 왜? 만약에 옆에 환자를 만지고 간호사 손을 안 닦고 나를 만졌어요. 그럼 나는 걸리는 거예요. 자, VRE 같은 경우는 방코마이신 레지스턴트 엔테로코커스라고 해요. 그래서 방코마이신은 항생제 중에 거의 하이 레벨이라고 보시면 돼요. 되게 높은 레벨이에요. 그러니까 이 방코마이신조차도 내가 저항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위에는 뭐 쓸 게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방코마이신에도 저항을 가지고 있으면 방코마이신 그 윗단계 항생제 써야 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코마이신 저항을 가진 장구균을 걸리잖아요. 그럼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제 이런 것들 많이 그냥 면역이 저하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런 기회감이 많이 발생하겠죠. 그러면 각 병원에서는요, 요즘에 문제가 뭐냐면, 이런 병원 감염에 대해서 예방을 하려고 많이 노력해요. 왜냐면 안 생기게 하는 게 가장 좋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예방 대책을 하냐. 일단 저희도 병원에도 감염관리실이 따로 있었어요. 병원에 감염관리실, 그리고 감염관리를 전담한 이런 부서를 놔둬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전문가의사를 넣는 거예요. 어떤 전문가의사? 감염관리 전문가의사를 넣어요. 그래서 병원 감염에 대해서 예방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감염관리 전문가의사 주요 역할은 어떤 것들 하냐면 감염관리 정책 또는 업무 절차에서 검토하고요. 그다음 정보 수집하고 병원 감염의 역학에 대해서 자료 수집하고 그다음에 대상자나 병원 직원에 대해서 감염 관리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감염 관리에 대한 부서 간의 업무 조정하죠. 그리고 적절한 격리 방법 추천해주고 항생제에 대한 미생물 감수성 보고 내성 보고 이런 것들하고 집단 감염이 발생하잖아요. 그럼 확인 조사 나옵니다. 그렇죠? 저희는 한번 이제 문제가 생긴 적이 있어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감염 조사 나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병원 감염 발생률을 감소시키는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 그런 감염에 대해서 기본 자료를 다 구비하고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문제를 찾아가지고 평가하고 분석해요. 그리고 개선한 거를 이제 실시하면 되죠. 감염 관리 방법으로 개선해가지고. 그 다음에 기관의 모든 건강관리 요원을 위한 감염 예방 행위를 기록하고 있는 지침서를 만들어요. 체크리스트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손 씻고 격리법에 대한 지침을 따르게 하고 하는 거죠. 그리고 대상자와 모든 건강관리 요원을 하여금 최적의 건강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감염 예방법을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현재 병원에서 하고 있는 감염 예방 대책들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뭐냐면 이제 감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영향을 미치냐면, 첫 번째가 연령이죠. 지금 많이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이런 신생아나 노인은 그런 감염에 대응하는 방어가 되게 약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감염에 영향을 미치고, 또 유전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 유전 질환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감성이 많이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뭐 무감마 글로불린 혈증 이러면 이제 그 특정적으로 혈청 항체가 없는 경우에는 이제 문제가 생기고, 그다음에 스트레스 많이 받아도 이제 감염률이 높아져요. 왜냐하면 혈액 내에 코티존이 증가시키면 자가 면역 반응을 줄여버리거든요. 그래서 감염에 대해서 저항력이 많이 감소될 수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안 받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영양 상태가 불량한 경우도 당연히 그렇겠죠. 뭐 단백질이라든지 탄수화물, 지방 이런 게 감소하게 되면 그 감염에 대한 신체 방어기를 많이 떨어뜨리고 또 상처 치유도 많이 안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의학적 치료에서는 어떤 약물, 특정 약물인데 어떤 약물이냐면 코티졸이죠. 코티코스테로이드, 이게 이제 스테로이드 계통이거든요. 또는 항암제 같은 것들은 어때요? 면역을 많이 손상시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맞는 사람은 이 사람은 감염에 취약하겠구나 라는 거 아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질병 같은 경우는 어떤 병이 감염에 취약합니까? 대표적인 게 백혈병 에이즈죠. 자, 백혈병 환자들, 그래서 우리 들어갈 때 어떻게 하고 들어가요? 간호사들이 마스크 쓰고 가우닝하고 모자 쓰고 이렇게 들어가. 왜? 백혈병 환자한테 우리가 이 사람들은 되게 면역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감염을 그 환자한테 옮겨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에이즈 환자, 림프종이나 재생불량성 빈혈, 대표적인 이런 사람들,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감염에 되게 취약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감염에 대한 간호 과정을 한번 볼게요. 우리가 간호 과정이라는 거는 앞 시간에, 전 시간에 배웠듯이 사정하고 진단하고 계획하고 수행하고 평가하고 이렇게 이제 단계적으로 나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감염이 있는 상태를 일단 사정을 한번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간호 사정을 할 때는 어떻게 해요? 간호사가 그 대상자 병력을 일단 조사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객관적인 신체 사정을 하고 임상 검사 결과 자료를 수집하고 이렇게 이제 사정에 들어갑니다. 그죠? 자, 그러면 첫 번째를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지금 간호력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그래서 간호력에도 어떤 거를 확인하겠어요? 그 첫 번째가 그 대상자의 어떠한 위험 요인, 감염 위험 요인이 있는지, 또는 어떤 것들, 현 질병의 단계가 어떤지, 또는 재발 감염이 있는지, 또는 최근 투약과 치료 방법, 어떤 정서적 스트레스가 있는지, 영양 상태는 어떤지, 예방접종력은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현 간호력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객관적으로 활력증후를 측정하고 체중, 신장 이런 기초자료, 감염이 될 만한 그런 징후와 증상 이런 것들 신체를 파악하는 게 이제 간호의료에 대응하는 겁니다. 이런 간호력을 조사하고 나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신체 사정을 해요. 혹시 어디 감염된 거 없는지를 보겠죠. 그래서 피부 점막 감염 이런 것들이 있는지, 국소 종창, 발적이라든지 움직일 때 촉진했더니 움직일 때 뭐 누르니까 아파해요. 또는 열감이 있다든지, 또는 어떤 국소적인 감염 과정을 지금 갖고 있다든지 이런 신체 사정을 보시고, 이제 이거는 국소적인 감염 과정이고, 뭐 전신 감염 증상도 있을 수 있겠죠. 뭐 발열이 있다든지, 뭐 환자 기운이 없고 전신 권태 증상이 있고, 잘 안 먹고 오심구토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감염된 부위에 따라서 림프절이 많이 붓거든요. 그 누르면 아프고 이런 증상이 있는지를 또 이제 사정하게 되는 거죠.
자, 감염 상태 사정에서 세 번째, 검사 결과도 볼 수 있겠죠. 앞에서는 간호력과 신체 사정을 봤잖아요. 자, 검사 결과도 분명히 이 사람이 사정할 때 감염 상태를 시사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어떤 걸 보냐면 앞에서는 대상자 증상과 징후 이런 걸 통해서 봤잖아요. 여기서는 이제 임상 검사 결과를 통해서 이 사람이 내 환자가 감염이 됐다 안 됐다를 사정할 수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가 백혈구 수가 증가하는 거죠. 지금 그림에 나와 있잖아요. 지금 표에 나와 있는데 백혈구 수가 일반적으로 정상이 4천에서 10,000 정도인데요. 감염이 됐을 때는 많이 증가하게 됩니다. 당연히 알고 있겠죠. 그 다음에 백혈구 감별 개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감별 백혈구라고 하는데 뭐 호중구, 림프구, 단핵구, 호상구, 호염기구 있습니다. 이 각각이 하는 일들이 좀 다르거든요. 자, 그 중에 뉴트로필 호중구 같은 경우는 한 60에서 70%를 가지고 있으면 환우성 급성 감염이 되면 많이 증가하게 됩니다. 호중구가. 근데 가끔 노인에게서는 그 세균성 급성 감염 때 약간 떨어지기도 하는데 대부분은 증가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림포사이트라고 해서 림프구 같은 경우는 정상의 20에서 40%인데 세균이나 바이러스성 이런 감염이 되면 많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림프가 증가하게 되고 모노사이트 단핵구 같은 경우는 2에서 8%인데 심한 감염이 있을 때 또는 식균 작용할 때 이 단핵구 모노사이트가 증가하는데 또 언제도 증가하냐면 결핵균이나 원충류 이런 리케치아 이런 것들에 감염됐을 때도 이 모노사이트 단핵구가 많이 증가합니다. 자, 호상구, 에오즈노필 같은 경우 1에서 4%인데 어떨 때 증가하냐? 기생충에 감염됐다든지 알레르기 반응이 있다든지 이럴 때는 이 호상구, 에오즈노필이 많이 증가합니다. 바소필이라고 호염기구 같은 경우는 감염 시 크게 변화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가장 많이 비중을 차지하는 호중구 같은 거, 뉴트로필 같은 경우는 감염이 되면 많이 증가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는 적혈구 침각 속도에서 ESR이라고 하는데요. 자, ESR도 마찬가지로 염증 과정 때 많이 증가합니다. 그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정상 범위가 있잖아요. 그래서 ESR이 증가했다는 건 이 사람이 감염 상태에 있구나라는 걸 시사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볼 수 있는 검사 결과가 소변이라든지 혈액 배양 검사에서 배양 검사를 나갑니다. 그럴 때 원래 정상적으로는 거기에는 균이 없어야 돼요. 무균 상태가 되는데 소변이나 혈액 배양 검사를 나갔더니 어떤 미생물이 거기 있는 거예요. 병원성 미생물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거기가 이제 감염됐다고 보는 거죠. 또는 상처나 객담, 인후, 배양 이런 검사를 했을 때 원래는 그냥 정상균주만 있어야 되는데 거기도 뭐 스타필로코커스, 스트랩토코커스 뭐 여러 가지 미생물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병원성 미생물이 성장하고 있구나. 이 사람은 지금 감염 상태가 있구나 라는 걸 시사하는 걸로 봅니다. 자, 그럼 앞에서는 그 간호 과정 중에 사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간호 사정을 했으니까 간호 진단을 내려야 하잖아요. 간호 진단은 난다 분류 체계를 쓰긴 하지만 일단 저희 책에 170페이지에 나와 있긴 한데요. 이건 예입니다. 예시. 만약에 미생물 전파와 관련된 그런 감염에 대한 간호 진단명은 뭐가 있겠어요? 저기 지금 본인 슬라이드에 빠져 있을 거예요. 감염이니까 감염의 위험성이라는 그런 거가 진단명에 들어가면 되겠다, 그죠? 그래서 이 감염의 위험성이라는 건 병원성 미생물의 침입을 받을 위험이 증가한다는 걸 말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요인이 있을 수 있겠어요? 지금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데 면역성 변화와 관련된 감염 위험성, 뭐 조직 손상이라든지 영양 불량과 관련된 감염 위험성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손상, 면역성 변화와 관련된 손상의 위험성도 이제 나올 수 있겠고, 불량한 식이습관과 관련된 손상의 위험성, 피부 손상의 위험성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본인이 어떤 거를 봐서 환자 앞에 있던 사정 자료를 가지고 내가 어떤 간호 진단을 내릴 수 있는지를 한번 검토해서 거기에 맞는 거를 내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대부분은 감염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간호 진단을 내리려면 어떤 것들이 있어야 되냐 이런 것들이 있으려면 피부 손상이 있다든지 또는 체액 정체가 있다든지 환자가 영양실조가 있어 또는 비만해
이런 것들이 이제 감염 위험성이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간호 진단으로 골라서 초이스해서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이제 간호 사정을 했었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간호 진단도 내렸어요. 그랬더니 감염의 위험성이 보였단 말이에요, 이 환자가. 그러면 내가 그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어떠한 간호 중재를 해줘야 되겠죠? 그죠? 그럼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핸드 하이진이에요. 손위생인데. 그래서 병원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중요하면서도 쉽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손의 오염물질이나 이런 일시적인 세균을 줄일 수 있죠. 지금 현재 그래서 손위생이 되게 많이 이슈가 되면서 잘 닦으라고 하면서 지금 손소독제가 많이 보편화되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이런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중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피부 미생물에서 일시적인 오염균을 손위생을 하면서 제거가 가능해요. 그리고 상주근 같은 경우는 깊은 층에 붙어서 사실은 그냥 마찰로만은 조금 제거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상주근은 사실은 인체 내로 유입되지만 않으면 크게 병원성이 높진 않습니다. 좀 낮아요. 상주하고 있는 균이기 때문에. 그러면 손위생은 어떻게 적용해야 되고 언제 시행해야 되는지를 한번 봅시다. 일반적으로 이런 손위생 방법은 지금 많이 나와 있는데 손소독제를 지금 많이 쓰잖아요. 이 손소독제는 알코올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정한 방법으로 손을 마찰해서 닦는 거죠. 우리 이제 기본 시스템 때 이미 배웠는데 직접 해보진 않았지만 그죠? 이런 마찰을 하게 되면서 이제 손위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일반적인 투약이라든지 음식물을 취급하기 전에는 이런 손소독제를, 알코올이 포함된 손소독제나 또는 향균 비누 이런 걸 이용해서 손위생을 하셔야 되죠. 그러면 언제 우리가 손위생을 해야 되는지는 알아야 돼요. 일단은 환자를 만지기 전에 꼭 하라고 했다. 그죠? 환자를 만지기 전에 손위생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는 무균술 뭔가를 내가 환자한테 뭔가를 시행해야 돼요. 그런데 무균술 해야 돼. 그럴 때도 꼭 시행하셔야 되고, 그리고 체액 노출 위험이 있는 경우, 뭐 환자한테 이제 뭐 환자의 소변줄 체액 노출있다든지 아니면 환자의 그 혈액이 노출된다든지 이런 경우는 다 노출 위험이 있는 행위 후에는 꼭 손을 닦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 환자를 만지기 전도 닦지만 환자를 만지고 난 후 또 침상 주변을 내가 만졌어요. 그러면 침상 주변을 만지게 되면 내가 옆에 환자가 만약에 MRSA 환자였어요. 그런데 내가 손을 안 닦고 침상 주변을 만졌어요. 그러면 이게 또 이제 걸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기 전에는 내가 꼭 핸드 하이진을 하셔야 되는 거고 손위생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그 형광펜 칠한 것도 다 언제 해야 되는지를 명시한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자, 그러면 손위생을 하는 방법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어디서 했어요? 기본간호에서 실습에서 이미 했는데 자 봅시다. 내과적 무균술에서 손 씻기는 그 손이 눈에 띄게 오염되었을 때는 어떻게 향균 비누와 물을 사용해서 한 40에서 60초 동안 손 씻기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외에는 손소독제로 한 20에서 30초간 여러 번 마찰을 해가지고 손 위생 하시는 게 내과적 무균술을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알코올이 포함된 손소독제는 그 양손의 모든 표면을 다 덮을 수 있는 양만큼 그 손바닥에 덜어서 마를 때까지 마찰해 주셔야 돼요. 마를 때까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핵심 기본 간호술 할 때 손위생을 실시한다 할 때 이제 분명히 손소독제로 손위생을 할 거거든요. 그럴 때 정말 충분하게 마를 때까지 마찰하는지 제가 좀 지켜볼 겁니다. 그리고 비누와 물을 사용하는 경우는 물로 이제 손을 적시잖아요. 그러면 손 표면을 덮을 수 있는 양만큼의 비누를 꼭 사용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물로 세척하고 일회용 타월로 완전히 건조시켜줘야 되는 거죠. 완전히 건조시켜줘야 되고 그 다음에 외과적 손위생은 더 철저하게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 수술 전에 많이 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뭐 반지나 팔찌, 손목시계 이런 거 다 당연히 인조원 손톱도 제거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내가 외과적 손위생을 하기 전에 손이 눈에 띄게 막 피도 많이 묻어 있어요. 눈에 띄게 오염됐어요. 그러면 그 외과적 손 씻기 하기 전이라도 일반 비누하고 물로 먼저 세척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과적 손 씻기 향균제 비누를 이용해서 수술용 피부 소독 하죠. 손과 점박을 2에서 5분간 문지르는 거 이미 배웠죠. 그렇죠?
장갑을 사용한다고 이게 손위생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장갑을 끼는 경우는 혈액이나 감염원이 될 수 있는 물질이나 어떤 점막, 그 다음에 손상이 있는 피부 어떤 것, 이런 것들과 접촉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장갑을 착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꼭 장갑을 착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손위생을 실시하셔야 됩니다. 네. 자, 다음은 내과적 무균수를 어떻게 하는지 보는 겁니다. 내과적 무균수 이미 배웠다, 그죠? 우리가 6가지 감염 회로를 그 중에 차단해서 병원체의 이런 전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죠. 그래서, 감염성 질환 환자뿐만 아니라 모든 대상자한테 우리가 다 적용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미생물의 성장과 전파를 제한하는 모든 행위가 이제 내과적 무균술에 해당한다 그러죠. 그래서 내과적 무균술이 어떤 거냐라고 봤을 때 이제 손위생이 대표적이고, 환자한테 일회용 기구를 사용하고, 그리고 사용된 기구가 오염됐어. 그럼 빨리 제거하고, 제거하면서 다시 이제 소독하고 재처리하고, 혈액이나 체액과 접촉했을 때는 꼭 장갑을 착용하셔야 되고, 접촉하기 전에 장갑을 착용하셔야 되고, 가운이나 마스크 이런 보호장구 착용 또는 일상적인 환경 청소하는 것도 다 내과적 무균술에 해당합니다. 자, 내과적 무균술의 기본 원리도 이미 기본 실습에서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읽어보면 다 아는 것들이에요. 음식을 다루기 전에, 식사 전에, 그다음에 화장실 사용 후에, 손수건 사용 후에, 내 대상자 접촉 전후에 다 손 씻으시는 게 이제 내과적 무균법 원리죠. 그리고 더러워진 물품이나 이런 옷에 닿지 않도록 하고요. 만약에 닿았어. 그러면 이제 빨던지 하셔야 되죠. 그리고 더러워진 혼이불이나 사용한 물품은 유니폼에 닿지 않도록 운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더럽혀진 혼이불 물품들은 바닥에 놓으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병실 바닥에 물품 이런 데 오염이 많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놓지 않는 게 좋고요. 대상자가 다른 사람에게 기침이나 재채기 이런 거를 피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일회용 휴지 하시고 그리고 비말 해계 공기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서 입과 코를 꼭 가리도록 기침할 때 가리도록 교육시켜야 되고요. 그다음에 솔질할 때, 먼지 털 때, 물건 세척할 때 이제 신체로부터 좀 멀리 떨어뜨리고 하시면 되고요. 자, 먼지를 일으키는 걸 피하기 위해서 혼이불을 막 환자 있는 데서 털면 안 되겠죠. 그리고 깨끗한 영역이 더러운 영역에 오염되는 거 막기 위해서 이건 나왔던 얘기다, 그죠? 덜 더럽혀진 영역을 먼저 깨끗이 하고 그리고 나서 더러워진 영역을 이제 소독하죠. 이렇게 이제 이것도 배웠던 얘기입니다. 덜 더럽혀진 영역을 소독한 다음에 그 다음에 더러워진 영역으로 내려가는 거죠. 자, 여기도 이미 이제 실습에서 했던 내용입니다. 외과적 무균술이죠. 자, 외과적 무균술은 이제 아포를 포함한 그런 병원체뿐만 아니라 어떤 것도 미생물이 없는 멸균 상태라고 이미 배웠다고 해서 그래서 수술실, 분만실, 투석실, 이런 심장 카테터, 내시경실 이런 사람들한테 이제 가장 많이 외과적 무균술을 써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데서는 정맥주사, 돈요관 삽입, 상처 드레싱 이런 것도 다 외과적 무균술 적용하셔야 돼요. 더 세심하게 하셔야 되고 무균 부위가 넓고 크기 때문에 이런 복잡한 20분 이상 걸리는 시술에는 다 외과적 무균술을 하셔야 돼요. 수술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고위험 무균 영역에서는 꼭 뭐를 착용해? 멸균 장갑을 착용하고 거기에 따라서 모자, 마스크, 멸균 가운, 멸균표를 사용해 주셔야 돼요. 대표적인 게 복합상처 드레싱한다, 수술을 한다, 의료 카테터를 삽입한다, 말초 중심 정맥관 PICC 삽입한다든지 중심 정맥관 삽입한다 이런 것들은 다 외과적 무균술에 해당합니다. 자, 외과적 손 씻기는 어떻게 써요? 손만 씻으면 안 되죠? 손과 손톱, 점박에 있는 이런 균 다 깨끗이 써야 되는 이러면서 그 일시균을 다 제거하면서 거기 안에 있는 상주균을 최소화시키는 게 이제 외과적 손 씻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멸균 장갑, 멸균 가운 착용해서 이제 간호사 손, 팔, 의복에 있는 미생물로부터 대상자 오염되지 않도록 가능한 다 멸균 상태를 유지하면서 멸균 영역에서 멸균 물품과 그 기자재를 자유롭게 취급할 수 있는 거죠. 이것도 이미 했던 내용인데 외과적 무균술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다시 알게 될 거예요. 멸균 물품은 다른 멸균 물품에 접촉해야만 멸균이 유지된 거죠. 그러니까 멸균 물품에다 비멸균 제품이 접촉하면 걔는 비멸균인 거죠.
그리고 멸균 영역에서 사용하는 모든 물품은 다 멸균되어야 돼요. 그래서 포장도 견고해야 돼요. 건조한 상태여야 돼요. 유효기간 확인하셔야 되고, 자, 시야를 벗어났거나 허리선 아래 위치한 물품은 다 오염된 걸로 간주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멸균 물품은 항상 시야 안에만 있도록 하셔야 되고, 멸균 영역에서 간호사는 등을 돌리지 않도록 하셔야 된다라고 얘기했었고요. 자, 멸균 물품은 대기 중에 오랫동안 놓아둘 경우는 이제 오염된 걸로 우리가 간주한다고 보죠. 그래서 공기의 움직임이나 먼지 이런 것들이 이제 미생물을 운반하기 때문에 멸균 절차가 수행된 곳에서는 문을 닫고 움직임을 가장 최소화해야 돼요. 그래서 그 멸균된 영역에서는 말하거나 재채기하거나 기침하는 걸 삼가하셔야 되죠. 대표적인 수술실이죠. 그리고 멸균 영역이 적게 되면 그 모세관 작용해서 아래쪽의 미생물이 멸균 영역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멸균 영역이 오염된다고 보시면 돼요. 젖지 않도록 하는 거고. 그래서 멸균 방수포를 멸균 물품 아래 깔아두는 게 좋습니다. 젖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장된 멸균 물품이 젖으면 즉시 폐기하셔야 되고요. 자, 멸균 방수포가 없는 상태에서 멸균포의 용액을 엎지른 경우는 오염된 걸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자, 액체는 중력의 작용에 따라서 흐르잖아요. 그래서 젖은 물품은 항상 아래로 향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외과자 손쉽기 하는 동안에 손을 팔꿈치 위로 한다고 그랬죠. 외과자 손쉽기는. 그래서 점박이 오염된 걸 예방하라 라고 했었고, 섭자 끝은 항상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아래로 향하게 하라 라고 했었습니다. 기억하시고요. 자, 멸균 영역의 2.5cm는 바깥쪽은 어때요? 오염된 걸로 간주한다고 그랬죠. 그죠? 그 다음에 자, 피부는 멸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염된 걸로 간주해요. 그래서 항상 어떻게 해요? 멸균 물품을 다룰 때는 멸균 장갑이나 멸균 섭자를 사용하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외과자 손쉽기를 하시더라도 멸균 장갑을 끼기 전까지는 멸균된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외과적 무균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의료인이 양심을 가지고 내가 손을 정확하게 닦아주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또 다른 감염을 위한 예방적인 그 중재에서 어떤 것들이 있냐면 소독하고 멸균하는 것도 감염 예방의 간호 중재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환자의 그런 점막이나 어떤 무균 조직이 행하는 이런 찌르는 듯한 침습적인 처치에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감염이에요. 그래서 감염을 유발하는 이런 미생물의 침입을 다 방지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제 그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소독하고 멸균하기 때문에 자, 소독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디스인펙션인데 세균의 아포를 제외한 대부분의 병원성 미생물을 제거하는 게 소독입니다. 그러면 스테릴라이제이션, 멸균이라는 건 뭐냐면 세균의 아포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미생물을 완전히 죽이는 거예요. 이게 이제 멸균 상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고압진기 멸균, 과투산 멸균, 화학 멸균, 가스 멸균, 건열 멸균 이런 게 대표적인데 이거는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세척하는 건 그냥 닦는 거잖아요. 오염물이나 유기물 이런 종류의 이물질을 그냥 제거하는 것이 이제 그냥 가장 기초 단계 세척 단계고, 자, 소독제는 그냥 살균제 일종이에요. 그래서 무생물 표면에 모든 병원성 미생물을 불활성화 시키지만 그 세균의 아포까지는 작용하지 못해요. 소독제는. 그죠? 그 다음에 살균제는 병원성 미생물을 죽이는 거를 이제 살균제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소독과 멸균에서 의료기기의 종류에 따른 소독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지금 고위험군, 그리고 고위험기구, 준위험기구, 비위험기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고위험기구라는 거는 아포를 포함한 어떠한 미생물이라도 오염되는 경우 안 돼요. 그래서 감염의 위험이 매우 높은 기구죠. 그래서 묵은 상태의 조직, 그 다음에 혈관계 삽입되는 것들은 무조건 고위험기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멸균하셔야 됩니다. 멸균. 그래서 아까 멸균이라는 건 뭐였어요? 앞에서 나왔었죠? 세균의 아포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미생물을 완전히 죽이는 게 이제 멸균이죠. 그래서 고위험기구는 다 멸균하셔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냐? 외과용 수술할 때 쓰는 칼이라든지 뭐 심도관, 심장에 꼽는 관, 그다음에 요로카테터, 그다음에 어떤 이식물을 넣었어. 이렇게 어떤 체각 내로 삽입되는 뭐 초음파 탐침 이런 것들은 다 고위험 기구이기 때문에 멸균시키셔야 돼요. 그래서 아포살균 화학제를 이용해서 접촉 시간을 이제 연장시키면 되는 거고요.
자, 준위험기구 같은 거는 대표적인 게 뭐 내시경, 기관지경, 기관지 삭간튜브 이런 것들 준위험기구인데 이것들은 내시경이나 기관지경은 점막이나 이런데 점막의 피부에 접촉하는 거 맞잖아요. 그런데 미생물은 존재하지 않지만 일부 세균의 아포는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기관지경이나 내시경, 그다음에 직장 체온계, 이런 기관지 삭간튜브 이런 것들은 그냥 높은 수준의 소독에 해당하는 게 소독이 아니다. 소독에 해당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소독이기 때문에 아까 앞에서 말한 소독은 세균의 아포를 제한 대부분의 병원성 미생물을 제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멸균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수준의 소독이라서 아포살균 화학제를 짧은 시간 접촉하면 돼요. 이게 준위험기구고요. 자, 비위험기구는 우리들이 많이 쓰는 뭐 혈압 측정기라든지 변기, 목발, 뭐 침대 난간, 물컵, 뭐 음식 쟁반, 병실 기구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손상이 없는 피부하고 접촉하고 점막에는 쓰지 않잖아요. 변기 점막에 써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낮은 수준의 소독을 하시면 돼요. 그냥. 그래서 각각의 의료기구에 따라서 소독 기준이 좀 다르다는 거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소독제를 한번 볼게요. 소독제는 저희 책 178페이지에 각각의 소독제가 다 나와 있거든요. 자,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높은 수준의 소독제는 어떤 거냐면, 아까 앞에서 얘기했죠. 세균의 아포를 제한 모든 종류의 미생물을 다 죽이는 거죠. 그래서 화학멸균제가 주로 사용되고요. 최근에는 이런 일부 화학멸균제의 경우에도 노출 시간이 오래되면, 오랫동안 노출시키면 세균의 아포까지 죽일 수 있다고 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 수준의 소독제는 그 결핵균이나 또는 영양이 있는 세균 그리고 대부분 바이러스 진균 이런 것들 다 사멸할 수 있는데요. 어떤 거 세균의 아포를 죽일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그리고 낮은 수준의 소독제는 세균, 진균, 바이러스 10분 이내에 제거할 수 있지만 결핵균이나 아포 등과 같이 내성 있는 미생물은 죽이지 못해요. 이게 이제 중간 수준, 낮은 수준의 소독제거든요. 그래서 어떤 수준의 소독제가 어디까지 죽일 수 있는가라고 지금 각각 나와 있습니다. 자, 다음은 그 소독하는 방법인데요. 소각법, 자불소독법, 자외선소독법 이렇게 있는데요. 자, 읽어보면 다 아는 것들입니다. 자, 소각법은 그 병원체를 불에 태워서 없애는 방법이에요. 그 완전한 소독법이죠. 그래서 뭐 오염된 의류라든지 목재, 뭐 감염병 있는 사체 이런 것들은 소각법을 해서 불에 태우는 거고요. 자불소독법은 소독할 물품을 물에 담궈가지고 100도씨에서 한 15분, 5분에서 15분 이상 끓이는 방법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제 아포를 가진 세균과 열의 저항성을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에는 이 자불소독이 다 죽지는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외선 소독 같은 경우는 음식이나 열에 약한 물건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자외선에 노출해 소독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미생물이 자외선에 직접 노출돼야 되기 때문에 포장된 물품 소독에는 약간 비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음식이나 열에 약한 물건 할 때는 자외선 소독법을 쓴다는 거. 자, 다음은 멸균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한 4가지 정도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첫 번째가 고압증기 멸균이잖아요. 오토클램프라고 하거든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에도 많이 나오거든요. 자, 고압증기 멸균은 고압증기 형태의 열을 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포를 포함한 모든 미생물을 다 파괴하는 그런 방법으로 보통은 120에서 130인데 121에서 132도씨가 가장 정확합니다. 어떠냐면 121에서 132를 어떻게 하냐면 15에서 17 큐브 퍼 인치 파운드 안에 압력을 줘가지고 한 30에서 45분간 멸균하는 거예요. 근데 되게 이제 방법이 편하고 독성이 없고요. 비용이 되게 저렴합니다. 근데 이거는 뭐가 안 되냐면 열에 약한 플라스틱이나 고무 제품 이런 내시경 것들은 할 수가 없어요. 열에 약하기 때문에 너무 오랫동안 지금 열을 121에서 132도씨까지 45분간 놔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이럴 때는 이 오토클램프를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냐 뭐 수술용 기계라든지 어떤 기구 스테인레스 제품이죠. 물품, 린넨유 이런 거 괜찮겠죠. 그래서 열이나 습기에 견디는 물품은
이제 오토클램프가 가능한 거예요. 보통 한 2주까지도 유효기간을 복구하고요. 그 다음에 이오케스 소독은 우리가 산화에틸렌가스 멸균이거든요. 보통 30에서 60%의 습도에서 보통 44에서 55도씨 아주 오랫동안 해야 돼요. 1시간 30분에서 2시간 동안 멸균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온도가 낮기 때문에 예리하고 마모되기 쉬운 기구, 열에 약한 물품 이런 것들은 가능해요. 그래서 플라스틱이라든지 뭐 고무 제품, 뭐 각종 카테타, 내시경 이런 멸균하는 데 쓰이는 게 이온가스 소독입니다. 근데 어때요? 오랜 동안 해야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되게 많이 필요하고요. 비경제적입니다. 그래서 멸균된 다음에도 이런 잔여가스를 제거하기 위해서 보통 한 12시간 이상 공기정화가 좀 필요한 그런 단점이 있죠. 하지만 고압증기 멸균을 못하는 것들, 열에 약한 물품은 다 이온가스 소독을 해야 됩니다. 자, 다음은 멸균 방법에 또 다른 방법으로 이제 올소프트 알데하이드라는 게 있습니다. 사이덱스라는 건데요. 자, 이거는 어떨 때 쓰냐면 이온가스 아까 그 전에 나왔던 이온가스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열에 약한 물건을 취급할 때 이제 걔네들 멸균할 때 이런 올소프트 알데하이드라는 것들이 쓰입니다. 그래서 얘는 부식성도 없고 살균력도 되게 높아요. 그래서 내시경이나 뭐 마취 장비, 뭐 인공호흡기 부속 물품 또는 수술기구 이런 것들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약간 이 사이덱스 쓰고 나면 독성이 좀 있어가지고 멸균 후에는 증류수를 여러 번 세척해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라데이션은 방사선인데요. 이런 이온화된 방사선은 어디서 많이 쓰냐면 뭐 산업장에서 쓰죠. 뭐 음식이라든지 약품, 그리고 열에 민감한 물품 이런 것들을 멸균할 때 쓰는데 비용이 되게 고가예요. 그래서 이제 쓸 때 조금 이런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많이 쓰지는 못하죠. 자, 다음은 격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격리는 이제 아이솔레이션이라고 하죠. 그래서 입원 환자나 병원 직원, 이런 방문자 간에 이런 감염성 질환이 전파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제한하기 위해서 이제 보조 조치로 병원체 전파를 줄이는 일반적인 격리가 또 있고요. 이런 일반 환경의 병원체로부터 저항력이 약한 대상자, 특히 뭐 백혈병이라든지 뭐 광범위 화상 환자라든지 뭐 장기 이식 환자 이런 사람들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역격리가 있습니다. 좀 다르죠. 그래서 우리의 역격리는 리버스 아이솔레이션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격리 방법은 표준주의 전파 격리에 따라서 약간의 지침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자, 이제 다음 표준주의를 한번 볼게요. 자, 표준주의도 우리가 이미 했다, 그죠? 표준주의는 스탠다드 프리커션이라고 하는데 모든 대상자한테 적용하죠. 그래서 병원 내에 모든 미생물의 전파를 감소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병원 직원과 환자의 관계, 노출 범위에 따라서 선택해서 적용하는 거지만 모든 환자한테 적용한다라는 거, 표준주의 전파 있습니다. 다음은 전파 경로별로 아이솔레이션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첫 번째가 나오는 게 에어본 프리커션인데 공기주의 전파죠. 앞에서 나왔던 거다, 그죠? 어떤 거예요? 그 5마이크로 이하의 비말 핵이 먼 거리를 이동해서 어떻게 해요? 전파되는 질병이죠. 그래서 결핵이나 수두, 홍역, 그런 파종성 대상포진류 대표적인 공기주의 전파 경로주의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감염된 환자한테 적용하고요. 보통은 이런 환자는 따로 격리실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여의치 않으면 우리가 코호트 격리라서 같은 공간 안에 배치한다고 이미 얘기했었다, 그죠? 그래서 입실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고요. 만약에 활동성 결핵인 경우는 N95 마스크를 착용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비말주의는 드라플렛 프리커션이라고 하는데 호흡기 비말이 5마이크로미터를 초과해서 이제 뭐 보통 콧물 흘린다든지 기침한다든지 대화한다든 노래한다든 이럴 땐 전파 우려가 있는 환자죠. 그래서 이런 대상자는 90cm 이내에 있을 때는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 디프테리아, 백일해, 이하선염, 풍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는 좀 알아야 되겠다, 그죠? 그 다음에 컨택 프리커션은 이제 컨택 프리커션 접촉주의 전파인데 접촉되면서 전파되게 우려하기 높은 그런 거가 이제 접촉주의죠.
저희가 지금 이번에 코로나는 아마 비말 접촉주의거든요. 비말주의면서 이제 접촉되는 거죠. 그래서 비말 접촉주의는 이런 메르스라든지 이런 중동 교흡의 증후군, 이런 메르스, 노출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접촉 비말주의를 기반으로 감염을 관리를 시행합니다. 그래서 혈액이나 치액, 분비물, 피부와 직접 접촉을 피하기 위해서 개인 보호 장비를 착용해요. 그래서 방호복이라든지 일회용 장갑, N95 마스크, 고글, 안문복을 착용하는 게 이제 비말 접촉주의 그런 전파 경로입니다. 그래서 이 각각은 조금 아시면 좋겠다, 그죠? 자, 다음 아이솔레이션은 MRSA하고 VRE입니다. 병원성 감염의 대표적인 거죠. 자, MRSA는 어떤 거냐면 일단 입원하는 그 환자나 의료 종사자의 비강에서 흔히 분리돼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의료기구나 환자의 접촉, 침대 이런 환경으로부터 전파되는데 특히 감염된 그러니까 MRSA에 감염된 환자나 오염된 물체를 만진 다음에 내가 옆에 있는 환자가 MRS인데 손을 닦지 않고 다른 환자와 접촉했어요. 그러면 이제 많이 접촉되죠. 그래서 옆에 있는 MRSA 같은 경우는 중환자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중환자실 한 환자가 MRSA 나오면 그 옆에 다 퍼진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왜냐하면 환자하고 접촉해서 전파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 VRE도 마찬가지예요. VRE는 그 3세대 세팔로스포리온 같은 이렇게 굉장히 넓은 광범위 항생제를 사용했을 때 또는 악성 종양이나 중증 기저질환이 있다든지 장기간 병원 입원했다든지 중심정맥과이나 소변 카테터 이런 침습적인 처치를 하고 있는 경우 또는 방코마이신을 하이 레벨의 방코마이신 사용한다든지 이러면서 VRE 감염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위장관 내 상재균이 내인성 감염을 일으켜가지고 뭐 배뇨나 배뇨시 주변 오염시켜서 전파시키는 거죠. 가장 높은 게 의료인을 통해서 손을 통한 직접 전파 가장 흔해요. 그래서 그 옆에 환자를 만지고 침상 난간을 만졌다든지 벽, 손잡이 이런 의료기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파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MRSA하고 VRE 격리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 표준주의를 지키면서도 접촉주의를 준수하셔야 돼요. 옆에 있는 환자 걸린다고 그랬네요. 접촉하면 접촉주의 준수하셔야 되고 보통 VRE는 1인실을 격리하셔야 되는데 환경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VRE 환자끼리 같이 두면서 격리를 하는 코호트 격리를 하시죠. 그리고 격리 해제는 어떻게 하냐면 1주 간격으로 연속적으로 실시한 검사에서 3회 이상 음성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이제 우리가 격리 해제를 합니다. 그리고 VRE 환자한테 사용하는 기구는 별도로 다 청진기, 체온기, 혈압기 다 각각 따로 사용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그 면역 저하된 대상자 관리입니다. 그래서 면역 저하가 있는 대상자는 본인이 자신이 가진 미생물이나 의료기관 직원의 부적절한 손위생을 통해서 또는 멸균되지 않은 비멸균 물품으로 인해서 감염되기가 되게 쉬워요. 그래서 이런 면역 저하가 생긴 환자의 병실을 출입하기 전과 퇴실 후에는 반드시 이제 손위생을 실시하셔야 되고요. 특히 병실을 출입하기 전에는 마스크를 꼭 착용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환경관리를 볼게요. 환경관리는 지경이 0.4 마이크로미터 이상의 입자를 가진 99.97%를 제거한 헤파 필터를 사용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건 대표적인데 병실 안의 공기가 한쪽 방향으로 흐르면서 환자 침대를 거쳐서 반대편 호기구로 배출되는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양압병실이라고 양압병실. 그래서 병실은 양압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병실 벽에 공기가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밀봉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거는 면역저하니까 양압병실을 유행하는데요. 지금 코로나 환자나 이런 메르스 환자 같은 경우 반대입니다. 음압병실을 유지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생각하면서 기억하셔야 되고요. 면역저하 환자는 양압병실을 유지하는구나 라는 거. 그리고 시간당 12회 이상의 공기 교환이 이루어져야 되고 12회 정도 공기 교환이 이루어져야 되고 생화나 꽃병은 두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거 자체에서도 뭔가 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환자, 보호자, 감염 예방을 위해서 식사나 자가간호 손위생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고요. 이제 의료인을 포함한 이런 간호를 제공하는 사람들은 감염 징후 유무를 확인해서 철저하게 묵은법을 지키셔야 돼요. 그리고 환자가 병실 밖으로 나갈 때는 N95 마스크를 꼭 착용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은 병원 직원을 위한 감염 관리입니다.
감염 노출의 직원 관리를 보시게 되면 의료인들이 가장 많이 생기는 게 오염된 바늘이나 날카로운 기부에 찔리는 상처죠. 상처 많이 찔리죠. 그리고 상처나 손상된 피부를 통해서 감염 물질이 피부에 노출되거나 눈, 코, 입 이런 점막을 통해서 감염성 물질에 이제 노출되는 거예요. 내 눈에 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지금 혈액이나 체액으로 인한 감염 예방을 볼게요. 그러면 비형 간염에 항체가 없는 경우는 일단 예방 추천하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3학년 때 병원 실습을 나갈 때 비형 간염 항체가 있는지 꼭 확인하고 나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환자의 혈액이나 체액을 통해서 직원이 감염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대상자 처치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주사바늘이나 칼날을 버릴 경우는 반드시 손상성 폐기물을 통해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처치 장소에서 침대나 쓰레기통 이런 데 주사바늘이나 칼날 등에 손상받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찔리는 것들은 다 손상성 폐기물 박스에 바로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쓰레기통을 비울 때 가끔 거기다가 바늘을 넣는 경우가 있거든요. 장갑을 착용하고 주의하시면서 비우셔야 되고요. 자, 바닥에 바늘이나 주사바늘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맨손으로 잡지 말아야 돼요. 집게를 이용해서 잡으셔야 되고, 주사바늘 뚜껑을 꼭 씌워야 될 경우는 한 손만 사용해서 뚜껑을 바닥에 놓고 그냥 스쿠프 테크닉이라고 해서 이렇게 그 통나무 굴리시듯이 하는 거가 있거든요. 이제 나중에 가르쳐 줄 건데, 그래서 이렇게 바늘을 잡고 씌우게 되면 분명히 찔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 손만 사용해서 뚜껑을 바닥에 놓고 씌우는 그런 방법으로 하시는 게 좋고, 대상자 처치 전에는 환자에게 처치 내용을 일단 설명하고요. 혈액이나 체액이 튀거나 묻을 가능성이 있을 때는 마스크, 장갑, 가운을 맞춰서 착용하셔야 돼요. 얼굴에 많이 튈 것 같으면 마스크 착용하고, 몸에 튈 것 같으면 가운 착용하고, 장갑 착용하시면 되고요. 자, 대상자 처치 중에 주사바늘이나 칼 이런 거에 손상당하지 않도록, 혈액이 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대상자 혈액이나 체액이 노출됐어요. 그러면 바로 즉시 감염관리실이나 응급실에서 조치를 받으셔야 됩니다. 자, 이것도 우리 이미 했다, 그죠? 자, 의료 폐기물 관리인데요. 자, 의료 폐기물이라는 거는 보건이나 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 이런 데서 배출되는 폐기물이에요. 그래서 인체 감염에 유해를 줄 수 있는 이런 폐기물, 인체 조직이나 어떤 적출물, 사체 이런 것들을 환경보호상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은 다 의료 폐기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의료 폐기물은 분류를 하는데 격리 의료 폐기물하고 일반 의료 폐기물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격리 의료 폐기물 같은 경우는 감염병이 있는 것으로부터 타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격리된 사람에 대한 그런 모든 행위에서 나오는 그런 모든 폐기물은 다 격리 의료 폐기물인 거예요. 그리고 일반 의료 폐기물은 보통 저희가 혈액이라든지 체액이라든지 분비물, 배설물이 들어있는 이런 탈지면, 그죠? 그러니까 주사바늘, IV 꽂고 나서 알코올솜 쓰잖아요. 그런 것들도 다 일반 폐기물에 해당하는 거죠. 거즈, 일회용 기저귀, 생리대, 일회용 주사기, 수액 세트 이런 환자나 진료, 수술 처치, 검사 후에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이 다 일반 의료 폐기물에 해당합니다. 자, 다음은 위해 의료 폐기물인데요. 위해 의료 폐기물은 이제 조직, 물류 폐기물, 인체나 동물 조직, 신체 일부 이런 것들 또는 병리계 폐기물, 시험 검사에서 사용한 그런 배양 용기라든지 균주, 폐 시험관, 슬라이드, 커버 슬라이드, 폐 장갑 이런 게 이제 병리계 폐기물이고요. 자, 손상성 폐기물은 주사바늘, 봉합바늘, 칼날, 침 그런 파손된 유리재질 이런 거 뭔가 손상을 줄 수 있는 게 손상성 폐기물이죠. 그래서 손상성 폐기물 박스에 버려야 되고, 그 다음에 생물화학 폐기물은 어떤 거냐면 백신이나 항암제, 화학치료제 이런 것들은 생물화학 폐기물입니다. 혈액 오염 폐기물은 혈액백이라든지 혈액 투석에 사용된 폐기물들이 혈액 오염 폐기물에 해당합니다. 자, 다음은 의료 폐기물 배출할 때 주의사항인데요.
폐기물 종류나 폐기물의 보관 방법, 폐기물에 사용되는 그런 전용 용기를 격리의료 폐기물이나 위해의료 폐기물, 일반의료 폐기물 같이 각각의 종류별로 분류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실습 시간에 배웠잖아요. 그죠? 기본과목 실습에서 각각 의료 폐기물이 어떤 건지, 그죠? 그다음 의료 폐기물은 발생 즉시 바로 전용 용기에 버리셔야 되고요. 환자 치료나 수술 처치, 투약 이런 의료 행위 위에 다 한 다음에 카트 위에다 그냥 방치하시면 안 돼요. 바로 즉시 전용 용기에 버리셔야 해요. 특히 니들 같은 거. 니들은 손상성 폐기물 박스에 버리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의료 폐기물이나 생활 폐기물은 분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가끔 이렇게 알코올솜 같은 거 그냥 일반 생활 폐기물로 버리면 안 돼요. 그죠? 그리고 수액병이나 100cc 이상의 주사 약병은 백색 비닐봉투에 분리해서 배출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이것들은 의료 폐기물에 넣어서는 안 돼요. 그 다음에 앰플이나 바이알 또는 100cc 미만의 주사약병, 항암제 같은 것들은 다 의료 폐기물로 처리하시고요. 검사물이나 환자에서 배출된 그런 환자에서 나왔던 이런 분비물을 담았던 용기, 이런 병, 이런 거 다 의료 폐기물입니다. 그리고 에이즈 환자나 감염성 환자에서 배출되는 이런 폐기물은 의료 폐기물 전용량에 일단 넣은 다음에 밀폐 포장해서 주의라고 꼭 쓰셔야 돼요.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여기는 감염성 파트이기 때문에 실제로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요즘에 감염이 되게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셔야 되고요. 자, 문제가 좀 많은데 다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자, 병원 감염을 줄이기 위해서 예방적 방법으로 거리가 먼 것이에요. 자, 그러면 병원 감염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VR이나 MRSA가 병원 감염이었잖아요. 그래서 의료인 손 잘 씻어야 되고, 환경 모니터링 해야 되고, 다양한 항생제 사용하면 VR이나 MRS 많이 생겼죠. 답은 아니고, 그 다음에 병원 환경 소독하고 각종 처치기구 멸균시키고 다 이게 이제 예방적인 방법이죠. 간호중재죠. 자, 재채기할 때 입과 코를 막는 거는 그 전용 경로에서 어디를 차단하는 걸까요?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지금? 저장소예요? 자, 탈출구를 나가는 걸 차단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다음 문제는 결핵균이 의심되는 환자를 간호할 때 효과적인 개인 보호 장비는 이렇게 써요. 자, 결핵균은 아까 무슨 주의죠? 감염에서. 자, 공기주의 전파 예방이죠. 그러면 공기주의 전파 예방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뭐 써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 N95 마스크 쓰셔야 되죠. 그죠? 답은 4번이고. 자, 고압증기 멸균하기에 적당한 물품은 그래서 고압증기 멸균은 아까 열에 오랫동안 놓기 때문에 열에 약한 제품은 안 되죠. 그러면 고압증기 멸균하기 딱 좋은 거면 열에 약하지 않은 걸 보면 되죠. 그러면 여기 답은 스테인레스 제품이죠. 자, 그 다음 5번째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외과적 무균술이 요구되는 상황이에요. 외과적 무균술이에요. 그러면 멸균해야 되겠죠? 자, 구강관은 아니고, 관장액 주입 아니고, 배관 비우는 거 아니고, 인후 배양 검사 아니고, 뭐예요? 수술 부위 드레싱. 당연히 외과적 무균술 멸균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환자한테 묻은 혈액에 묻은 알코올솜은 어느 폐기물에 속할까요? 이거 쉽다, 그죠? 진짜? 뭐예요? 일반 의료 폐기물이죠.